그날 밤 고성희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는데요. 카메라 불빛이 켜지기 직전 고성희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문TV라는 채널명이 선명했고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고성희는 그 숫자를 보며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망하는 싸움은 아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고릅니다. 화려한 옷은 일부러 피했고 수수한 니트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이 모든 건 계산이었죠. 피해자의 얼굴, 억울한 아내의 얼굴, 무너진 여자의 얼굴. 고성희는 카메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 짧은 공백이 시청자들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못 견딥니다. 특히 라이브에서는요. 침묵이 길수록 뭔가 터진다는 기대감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저는 고성희라고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이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덧붙였죠.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채팅창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실화냐? 사모님이 왜 저기서 나와? 재벌집 내부 폭로임? 알면 기절할 걸 맞네. 고성희는 박진석을 정면으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술이었죠. 폭력적인 비난은 반박을 부르고 반박은 진실 싸움으로 변합니다. 고성희는 지금 진실 싸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흐름 싸움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고성희는 의처증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청자들이 스스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휴대폰은 늘 검사 대상이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갔는지, 심지어 가족을 만난 날도 설명을 해야 했어요. 말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통제, 감시, 의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톤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단어를 자기 손으로 채팅창에 쓰기 시작했죠. 의처증이네. 가스라이팅 아님? 진짜 무섭다. 고성희는 눈물을 한번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눈가에서 멈췄습니다. 일부러였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척이 아니라 참는 척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도 제가 평생 모아온 돈도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고성희는 강탈당했다라는 표현 대신 사라졌다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은 사건을 누가 저질렀는지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억울함을 크게 만들죠. 그리고 억울함은 늘 약자의 무기였습니다. 방송이 이어질수록 시청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캡처 화면이 SNS로 퍼지기 시작했고 재벌 회장의 의처증, 재산 강탈, 부인 쫓아냄 같은 키워드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실시간 모니터로 확인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판이 깔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시각 박진석의 집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모니터에 떠있는 고성희의 얼굴을 말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진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군. 박진석은 고성희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막히고 돈줄이 끊기고 주변 변호사들마저 물러서는 순간 고성희에게 남는 카드는 여론뿐이라는 걸 박진석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박진석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박진석은 비서를 불러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한 거 순서대로 풀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대기 중이던 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무팀, 홍보팀, 외부 컨설턴트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죠. 박진석의 반격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구조적 역공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첫 번째로 한 일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반응하면 고성희가 만든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대신 박진석 측은 익명의 제보 형태로 기자들 사이에만 몇 가지 사실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배우자 명의 재산의 법적 관리 내역 공개 가능. 근저당 설정 경위, 혼인 전 재산 및 차명 관리 구조 설명 가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조치 준비 완료. 이 문장들이 기자들 단톡방과 데스크라인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사로 나오진 않지만 언론이 숨을 고르는 사인이었죠. 이 사건 단순 폭로로 끝나지 않겠는데? 라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동시에 박진석은 통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고성희가 자유롭게 쓴 카드 내역, 해외 체류 기록, 개인 계좌 자금 흐름. 박진석은 이걸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용 카드로 남겨두고 상황을 더 키우게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가 말을 더 할수록 나중에 반박할 포인트가 많아지니까요. 그 사이 고성희의 방송은 2회, 3회로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의처증이라는 단어 직접 써도 괜찮지 않겠어요? 고성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뒤로 물러날 길은 없었죠. 그래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생존이다. 2차 방송에서 고성희는 훨씬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병적으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 주변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끊어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부부관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으로 참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론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재벌이라 더 무섭다. 아내를 정신적으로 죽였네. 고성희는 그 반응을 보며 잠깐 안도했습니다. 다시 자신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 박진석의 판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팀을 통해 정식 절차를 하나씩 밟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희가 출연한 방송 내용에 대한 증거 보존 요청이었습니다. 삭제해도 소용없게 만드는 방식이죠. 지워도 다 남게 해. 박진석의 지시는 단순했고 그 안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진석은 금융자료 일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고성희가 주장하는 전 재산 강탈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개인 계좌 이체 기록, 박진석은 이걸 언론에 바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먼저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죠. 며칠 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톤이 달라진 겁니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문장들은 고성희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방적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고성희는 초조해졌습니다. 사문TV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더 강한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엔 증언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작진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 생기면 저희도 곤란해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안전한 편에 선다는 걸요. 그리고 고성희는 지금 위험한 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조용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언론계에서 오래 일한 말이 무거운 인물이었죠. 박진석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난 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만 제자리에 두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만남 이후 결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내용은 묵직했습니다. 고성애 씨 주장, 법적 다툼과 별개로 사실관계 검증 필요. 기사 안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됐습니다. 재산관리와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의 여부. 이 단어 하나가 고성희의 심장을 세게 눌렀습니다. 반면 박진석의 일상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회의를 했고 결제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 태도에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인식 자체가 이미 박진석의 방패가 되고 있었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고성희의 세 번째 방송을 앞두고 찾아왔습니다. 사문TV 측에서 촬영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해서요. 그 한마디에 고성희는 알아챘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였구나. 고성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상태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가면 나만 다칠 수도 있겠네. 그제야 처음으로 박진석의 그림자가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시작했어. 그리고 엔딩 직전 박진석의 휴대폰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문 TV, 다음 주 편성 취소 검토 중. 박진석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고성희는 좁아지는 무대에서 더 큰 소리를 내려 했고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성희가 설 자리를 하나씩 치워버리고 있었죠. 이 싸움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진짜로 끝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쌍둥이였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더라고요. 고성희는 여기서 울음을 섞습니다. 시청자들은 세상에를 외치고 고성희는 감정의 파도 위에 올라탑니다. 우진이 간이식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때 알았어요. 딸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딸을 찾았고요. 그 딸이 우진이를 살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이 말이 퍼지면 무엇이 생기냐면 고성희는 잔인한 엄마가 아니라 기적을 만든 엄마라는 프레임이 생깁니다. 고성희는 그 프레임을 통해 다시 모성으로 자신을 세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누군가가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이미 고성희의 통제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진 옆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또 저렇게 말해? 끝까지 사람을 이용하네. 지은호가 조용히 봤습니다. 우진아, 지금 나서면 너 다쳐. 고성희 가만히 안 둬.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안 무서워. 내가 말해야 돼. 아버지 아니 박진석 회장님까지 저런 사람으로 남게 둘 수 없어. 지은호는 한우진을 붙잡고 싶었지만 한우진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말합니다. 그럼 박성재한테 먼저 말하자. 박진석 회장님한테 바로 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한우진은 그 말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와서 뒤집냐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한우진이 나가서 폭로하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방식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한우진이 나서면 고성희는 한우진을 다시 피해자로 만들어 끌고 들어올 겁니다.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누가 조종한다 같은 말로요. 그날 저녁 박진석이 조용히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회사 안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가장 오래 고성의 곁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전 비서실장, 정확히는 고성희가 재단과 개인 자금을 움직일 때 실제 손발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처음엔 떨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입을 열면 그분이 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고성희는 지금 여론밖에 없어. 우리가 그 여론을 사실로 찢어버리면 된다. 비서실장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고성희는 방송에서 맨발로 쫓겨났다고 했죠. 그날 밤 실제로는 회장님이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묻죠. 돈은? 후원은? 소송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모금 계좌, 실제로는 소송비로 전부 쓰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현금화해서 숨겨둘 겁니다. 재단 계좌로도 일부 우회할 수 있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들으며 더 확신합니다. 고성희의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돈이라고. 한우진은 아직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막아섭니다. 우진이는 뒤로 빼. 아이가 아니라 시스템이 말하게 해. 박성재도 동의합니다. 박진석은 정면 기자회견을 열지 않습니다. 그건 고성희가 원하는 판입니다. 대신 박진석은 조용히 증거를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큰 폭로보다 며칠에 걸쳐 쌓이는 팩트에 더 크게 흔들리거든요. 첫째 날 박진석 측이 내놓은 건 간단했습니다. 고성희가 카드 200만 원을 말했지만 실제로 고성의 명의로 결제된 호텔 고급 쇼핑 결제 시도가 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자료. 그리고 그 결제가 막힌 이유는 회장 측의 보복이 아니라 고성희가 이미 담보로 잡은 계좌에서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자료.
둘째 날, 더 강한 자료가 나옵니다. 고성희가 말한 인감도장 도난 주장과 반대로 고성희가 직접 근저당 설정 관련 문서에 서명한 흔적, 그리고 고성희가 자산을 정리하려다 막힌 기록이 존재한다는 자료. 여기까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반반입니다. 재벌이 자료로 밀어붙인다는 반감도 생기죠. 박진석은 여기서 세 번째 날 치명타를 준비합니다. 쌍둥이 딸을 버리고 사망신고까지 했던 기록. 그런데 박진석은 이걸 고성희를 때리는 용도로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먼저 말합니다. 지은호, 내가 원하면 이 자료는 안 쓸 수도 있어. 그런데 고성희가 너를 또 이용하려고 해. 내가 계속 피하면 고성희는 계속 너를 끌고 나와. 지은호는 숨이 막힙니다.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데요. 그래도 지은호는 말합니다. 저는요. 내가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그걸 모성으로 포장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듭니다. 쓰세요. 대신 내 이름은 최소한으로요. 제가 또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는 건 싫어요. 박진석은 짧게 답합니다. 그래. 너는 보호할게. 박진석은 익명 처리된 증거로 타임라인을 내보냅니다. 누가 봐도 결론이 하나로 향하게요. 고성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였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고성희는 바로 다음 수를 둡니다. 고성희는 울음을 더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고성희는 사문TV 진행자에게 속삭입니다. 회장 쪽 자료는 조작일 수 있어요. 저는 증인이 있어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누구요?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요. 고성희는 가사도우미 이름을 꺼내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증언에 약하거든요. 재벌집 내부 이야기는 늘 달콤하니까요. 그런데 고성희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가사도우미는 이미 박영란을 통해 박성재에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엄마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미안함과 분노 사이에서 갈라졌죠. 박영란은 결국 박성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엄마가 또 누굴 끌어다 쓰려고 해. 나 그 사람까지 망가지는 건 싫어. 박성재가 말합니다. 영라야, 너는 엄마를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겠지. 그게 너의 약점이야. 근데 이번엔 그 약점으로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어. 박성재는 가사도우미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이 고성의 편에 서면 당신 인생은 끝입니다. 대신 진실을 말하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가사도우미는 울면서 답합니다. 저는 그냥 일한 죄밖에 없어요. 박성재는 단호합니다. 그럼 더더욱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지 마세요. 가사도우미는 결국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 날 가장 큰 파도를 만듭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을 때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사모님이 물건을 던진 적이 있어요. 회장님이 그걸 참았고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이 한 문장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폭력이라는 단어에 가장 크게 반응했거든요. 고성희가 깔아둔 핵심 프레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박진석이 마지막 조각을 꺼냅니다. 고성희가 스스로 피해자 설정을 위해 연출을 계획한 메시지 기록. 고성의 전 비서실장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날짜, 시간, 문장. 수수하게 입고 눈물은 마지막에, 폭력 언급은 한 번만. 같은 식의 메모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어제까지 고성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고성희를 욕합니다. 후원 계좌는 닫히고 진행자는 급히 사과문을 올리고 고성희는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성희는 무너지는 척하면서 더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끌고 나오려 합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한번 앞세우면 최소한 동정은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전화합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문자를 보냅니다. 너까지 나버리면 난 진짜 끝이야. 너도 결국 나랑 같은 피야. 내가 한 번만 방송에 같이 나와주면.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며 손이 떨립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익숙한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는 거였죠. 지은호는 속으로 되뇌어요. 또 흔들리면 안 된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뒤 한우진이 박진석을 찾아옵니다. 한우진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서 말할게요. 박진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시 감정 싸움이 된다. 한우진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럼 제가 증거가 될게요. 말로 싸우지 말고 제가 법적으로 정리할게요. 박진석이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우진은 단단하게 말합니다. 고성희가 제 간이식 사실을 어떻게 숨겼는지 병원 기록과 동의서 절차, 돈 흐름까지 다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진술은 하겠습니다. 대신 지은호는 보호해 주세요. 지은호는 계속 끌려 나올 거예요. 박진석은 처음으로 한우진을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봅니다. 박진석은 손을 뻗어 한우진의 어깨를 잡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방식이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박성재도 한우진 옆에 섭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미안한 게 많았거든요. 한우진에게 완벽을 요구했던 집, 그 집의 중심에 고성희가 있었고 박성재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우진아, 나도 같이 가. 내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다. 박영라도 조용히 한마디를 합니다. 나도 엄마를 맡고 싶어. 엄마가 더 망가지는 걸 보는 것도 지옥이야.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을 뿐이라는 것. 고성희는 혼자 모텔방에 앉아 스마트폰을 봅니다. 댓글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기꾼. 가짜 모성. 딸 버린 여자. 불쌍한 척 역겹다. 고성희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여기서도 울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울면 안 되는 순간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울면 진짜로 무너져 버립니다. 고성희는 오히려 웃습니다. 아주 얇게요. 그래, 나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고성희는 마지막 남은 조각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숨겨둔 돈, 자신이 빼돌린 서류, 그리고 자신이 아직 쥐고 있다고 믿는 협박 카드들. 고성희는 중얼거립니다. 박진석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지? 좋아. 그럼 난 진짜로 미쳐줄게.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두려워하거든. 이때 고성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번호가 낯섭니다. 고성혜 씨죠? 당신이 가진 자료 우리가 필요합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바뀝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낮게 웃습니다. 당신 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을 끝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고성희는 그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이번엔 여론이 아니라 권력으로 간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석보다 더 큰 판을 찾아야 합니다. 고성희는 지금까지 박진석의 회사 안에서만 싸웠어요. 그런데 고성희는 이제 회사 밖, 더 큰 판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정치, 언론, 자본. 고성희가 진짜 잘하는 영역이었죠. 그 순간 지은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지혁의 병세가 악화됩니다. 이지혁은 이미 심장이식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상철은 아들의 병을 알게 된 뒤 더 절망합니다. 이지혁은 버티려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하죠.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나 도망 안 갈게요. 당신이 밀어내도 나 여기 있을게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웃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더 아파진다.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프면 같이 아파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습니다. 이지혁은 사랑 때문에 더 버티고 싶어지고 사랑 때문에 더 겁이 납니다. 자신이 떠나면 지은호가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진석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고성희가 외부 라인과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회장님을 흔들려는 다른 판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입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역시 끝이 아니었군. 박성재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답합니다. 고성희는 진실로는 안 죽는다. 고성희는 통제권을 잃을 때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음 판에서도 통제권을 뺏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은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아주 무거운 이름입니다. 박진석이 단 한 문장만 던집니다. 고성희가 움직입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나라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상대가 묻습니다. 원하시는 건? 박진석이 답합니다. 고성희의 뿌리를 끊겠습니다.
단, 제가 직접 손 더럽히진 않겠습니다.